안녕하세요. 파리 촌노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저는 이제 서울로 온 지가 이제 3월 초에 왔으니까 이제 거의 넉 달 가까이 돼 가는데 중간에 한번 파리를 다녀왔어요. 정리 좀 하고 아무래도 이제 서울에 있는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파리에 있는 것들을 좀 정리를 좀 하고 오느라고 한 2주 정도 이제 파리 갔다가 지금 이제 2주 격리 기간 동안 집에 갇혀 있습니다. 밖에 나가지도 않는데 얼굴이 이렇게 시커먼지 모르겠는데 수염을 안 깎아서 더 그러겠죠. 그래서 오늘은 파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시간을 잡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파리 하면은 예술의 도시, 문화의 도시 뭐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파리를 가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물론 뭐 쇼핑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생각을 하시겠지만 가장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박물관을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예술 작품들을 한국에서는 잘 안 봐도 파리를 가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박물관을 많이 가시게 되는데 파리와 파리 주변을 다 뒤집어 엎으면 180개 정도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에 하나씩 이렇게 본다고 하면 1년을 쉬지 않고 계속 다른 어떤 미술관, 박물관을 갈 수 있는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뭐 정말 말뿐인 예술의 도시, 문화의 도시가 아니고 파리는 정말 문화와 예술이 넘쳐나는 그런 도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180개 정도 되는 미술관, 박물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세 개, 그러니까 파리를 대표하는 세 개 미술관을 꼽아라. 그러면 이제 루브르가 있고, 오르세가 있고, 뽕피두 센터 현대미술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군데를 파리 3대 미술관으로 꼽는 이유는 세계 시대별로 작품이 나뉘어져 있어요. 루브르 박물관이 엄청나게 큰 건물이에요. 그래서 강변 쪽에 이렇게 파리를 가시면 강변 쪽으로 루브르가 쭉 이렇게 건물이 있죠. 한 700m 정도 되는 그런 건물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반대 안쪽으로 또 한 700m 정도 이렇게 되는 건물이 있고, 그 이제 연결해주는 이런 건물들이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에서 보면 디귿자 형태로 이렇게 크게 만들어진 건물이 이제 루브르인데 전체적으로 한 1500m 정도 되는 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이제 뭐 지하에도 좀 있고 1층에도 있고 2층에도 있고 3층에도 있고 이렇게 층마다 물론 다 꽉 채워진 건 아니지만 전시 공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 하나하나 다 보시려면은 엄청난 시간이 뭐 일주일이 걸린다, 뭐 한 달이 걸려도 다 못 본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어쨌건 루브르가 규모 면에 있어서 엄청나게 큰 이런 박물관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크지만 모든 시대를 다 전시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루브르는 이제 고대, 옛날 뭐 메소포타미아, 뭐 이집트, 뭐 이런 그리스, 로마, 에트루리아 뭐 이런 옛날 기원전의 이런 고대 문명들부터 시작해서 그들을 이어서 오는 이제 뭐 많은 이런 종교적인 작품들, 그다음 이제 뭐 르네상스, 뭐 바로크, 로코코 뭐 이런 작품들이 이제 쭉 이어져 오면서 루브르는 고대 작품들부터 시작해서 1848년까지의 작품들이 전시가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시면은 이제 주로 이제 옛날 그림들이 이제 많은 거예요. 1848년 이전의 작품들이 이제 전시가 되고 있는 그런 박물관이 루브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1948년부터 그다음에 이제 쭉 해서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나는 1914년까지의 작품들은 바로 강 건너 이제 오르세라는 미술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뉘어요. 루브르는 옛날 거, 그리고 이제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는 오르세, 그리고 이제 1905년부터 현대까지 작품들은 뽕피두 현대미술관에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보고 싶어하는 스타일의 작품들을 골라서 가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왜 하필 1848년이고 1914년이냐면은 이 두 시기가 굉장히 큰 변화를 겪는 시기라는 거죠. 물론 이제 뭐
14세기, 15세기 뭐 이렇게 시작이 됐던 이태리 르네상스도 굉장히 큰 변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변화가 이제 1948년과 1914년에 어떤 근대와 현대를 구분짓는 그런 작품이 나오기 시작했던 그런 시기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시기들을 구분지어서 세계 미술관의 옛날 19세기, 20세기 작품들을 나눠서 전시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루브르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이제 뭐 모나리자죠. 루브르의 간판 스타다. 그래서 루브르에 가는 사람들 중에 한 80%? 뭐 거의 뭐 90%가 모나리자를 보러 간다라고 얘기를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루브르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물어보는 질문이 모나리자 어디 있냐를 물어보고 나머지 한 10% 정도는 내가 지금 어디 있냐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그 모든 사람들이 보러 가는 것이 이제 모나리자인데 물론 이제 모나리자뿐만 아니라 굉장히 좋은 작품들이 많죠. 밀러의 비너스 같은 이런 조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승리의 여신상 사모트라스의 니케상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나폴레옹 황제 대관식 같은 뭐 이런 작품들 그 외에 이제 뭐 많은 유명한 옛날 작품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다 이제 그게 옛날 그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그림들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은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야기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야기 있는 그림들이다. 그래서 항상 그림 속에 어떤 주제를 가진 이야기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그림들인데 가장 많은 이야기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성서화들이 어마어마한 양의 작품들이 자리 잡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 사람들이 뭐 유럽 사람들은 이 성경을 떠나서는 뭐 그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었죠. 모든 문화와 예술과 모든 사회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다 캐톨릭에 의해서 지배당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많은 작품들이 이렇게 나오고 르네상스 이후부터 이제 조금 뭐 바뀌고 르네상스라는 것 자체가 다시 이제 예술이 다시 이제 만들어진다, 다시 부활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어떤 너무 이제 신적으로 이렇게 갔다 그러면 이제 인간적인 부분을 이제 찾는 거죠. 그래서 16세기 뭐 이렇게 접어도 15세기, 16세기 이렇게 접어들면서는 인본주의가 이제 크게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가 이제 가장 크게 이 활동을 했던 시기가 이제 그리스, 그 그리스에 영향받는 로마죠. 그래서 고전주의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르네상스가 오면서 옛날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어떤 건축물, 로마 시대의 인간 중심의 어떤 이런 예술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고전주의, 르네상스와 함께 고전주의가 16세기를 휩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루브르의 가장 큰 부분들이죠. 성서와 함께 그리스 로마 신화에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부분이 되고, 근데 이제 프랑스에서는 베르사유 궁전이 이제 17세기 만들어지면서 이 루이 14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왕이 나와요. 그래서 이 권력의 왕이 자기의 이제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큰 어떤 이런 대형 건축물들을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바로크라고 하는 것이 유행을 하면서 프랑스도 이제 17세기에는 바로크 문화가 엄청나게 유행을 하죠. 뭐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루이 14세 어마어마한 권력이 죽으면서부터 루이 14세와 함께 베르사유에서 놀던 귀족들의 이제 시대가 와요. 그러면서 이제 귀족들 나름의 로코코가 이제 오는데 18세기죠. 그 로코코가 올 때가 중국 문화가 이제 유럽으로 많이 이렇게 도자기와 함께 여러 가지 중국 문화가 이렇게 와요. 그래서 로코코를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좀 동양적인 어떤 선이라든지 색이 많이 사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코코가 이제 오고 그러다가 이제 이태리에서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발굴되면서 다시 한번 로마의 어마어마했던 그 예술과 문화가 유행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신고전주의라는 것이 옵니다.
네오클래식이라고 하는 예술이 이제 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에 이제 대혁명이 일어나고 그 대혁명의 선전 그림들, 어떤 새로운 이 시대,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면서 국민들의 어떤 충성,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로마 시대의 어떤 그런 전쟁의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그려지는 시기가 이제 신고전주의 시기인데, 요게 이제 18세기 말과 19세기 초반이죠. 그러면서 이제 19세기에 접어들면서는 낭만주의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낭만주의는 그때 당시 뭐 유럽 전체에 뭐 엄청난 유행이었죠. 그림뿐만 아니라 음악, 문학, 뭐 모든 예술에 낭만주의가 엄청나게 영향력을 끼칠 때요. 그때는 이제 엄청난 뭐 어떤 신적인 이런 이야기보다는 사회 전반적인 큰 어떤 사건 사고라든지 그때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어떤 영웅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작가가 작가 나름의 상상력으로 사람들에게 낭만을 주기 위한 이런 작품들을 이제 쓰고 그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낭만주의의 작품들을 보면 이제 뻥이 많아요. 그래서 낭만주의는 쉽게 얘기해서 순뻥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있는 이야기를 더 부풀리는 거죠. MSG를 막 치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야 사람들이 보고 감동하고, 뭔가 좀 낭만을 느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낭만주의는 좀 과장된 이런 부분들, 그리고 현실과는 좀 다른 이런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그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낭만주의까지가 루브르가 가지고 있는 작품이다. 여기 이제 19세기 중반, 1948년 이전까지 유행하던 그림들의 종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주로 이제 루브르를 이제 가시게 되면은 가장 많이 보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보시는 것이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관련된 이야기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영웅에 대한 이야기, 귀족들의 초상화라든지, 뭐 이런,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낭만주의, 그때 당시 어떤 큰 사건, 뭐 혁명이라든지, 어떤 조난 사고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그린, 뭐 그런 작품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항상 이야기가 있는 그림들이다. 굉장히 재밌죠. 뭔가 성경을 아는 분이 오시면은 그 성경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이렇게 잘 알고 오시는 분들은 자기가 아는 그 신화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 그림으로 표현된 이런 장면들을 보시면서 또 역시 재밌고, 뭐 이런 굉장히 좀 루브르는 그림들이 재밌어요.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있는 사물을 그대로 잘 베껴서 그리는 것이 이제 잘 그린 그림이다라는 시대였죠. 이런 그림들이 이제 쭉 이렇게 전시가 되기 때문에 크게 뭐 어렵거나 부담되거나 뭐 그런 그림들은 없죠. 이거 참 잘 그렸다, 표현을 참 잘했다라는 이런 그림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건데, 그게 이제 몇백 년을 계속 이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르네상스 때 이제 크게 한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그림들, 그 전 르네상스 이전까지는 다 그냥 이 성경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성모 마리아 아기 예수, 뭐 어떤 성인들의 이야기, 뭐 이런 다 그런 틀에 박힌 그런 이야기들이고, 다른 뭐 일반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었고, 르네상스가 오면서 많은 이제 그림의 기법들이, 원근법도 이제 그려지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이제 기법들이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르네상스 이전의 그림과는 좀 다르겠지만 어쨌거나 르네상스부터, 그러니까 15세기의 그림부터 시작해서 19세기 중반까지의 그림은 거의 같은 이론, 같은 식의 그림들이 이제 그려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9세기 하면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럽이 어마어마한 변화를 겪는 시기예요. 유럽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유럽 역사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세계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기가 이 19세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18세기 말에 이미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프랑스에서는 대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났기 때문에 유럽 사회가 이 두 개의 큰 혁명으로 어마어마한 발전을 하고 어마어마한 변화를 겪는 시기다.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겪는 시기인데, 이런 그림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시대의 어떤 이 예술의 천재들은 왜 이 그림은 변하지 않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작품을 전시할 때는 그림은 딱 사람이 이렇게 볼 수 있는 보기 좋은 높이 이렇게 딱 전시를 보통 하는데, 제일 구석에 제일 막 천장 밑에다 이렇게 전시를 하는 거죠. 사람 손이 닿지 않게.
왜냐면 하도 막 찢으려고 그러고 물을 끼얹고 막 이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왜 안 나지? 후광이 있잖아요. 후광이 이렇게 있는 것이.